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당신의 피부 가이드, 라로시포제 덤가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덤가이드에는 아주 귀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바로 동공이 약사님이십니다. 약사님, 제가 약사님과 컨텐츠를 찍다니 이거 꿈인가요? 너무 신기해요. 아유, 저야말로 영광이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드름은 약제를 자주 처방하는 피부 질환으로 약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이 많아서 초대드렸어요. 여드름 처방전 많이 보죠? 피부과 근처 약국에서는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까지 여드름약 복약지도 할 일이 많아요. 전문약 외에 일반 의약품으로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그럼 역시나 잘 아시겠네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여드름 약제 관련 궁금증을 다 문의드려 볼게요. 약사님, 여드름 약을 먹고 바를 때 항상 부작용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요.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여드름약 부작용은 먹는 약, 바르는 약이 다르고 그 안에서도 계열에 따라서 다르죠. 먹는 약은 대표적으로 피지 분비를 줄여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이랑 여드름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먹는 약을 먼저 얘기해보면 피지 조절제는 이소티논, 니메겐, 트레논, 아큐네탄 등등 이소트레티노인 제제가 있고요. 항생제는 미노신, 미노클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많이 써요. 제품명은 브랜드마다 다르고요. 우선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은 대표적인 여드름 치료제인데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대표적이에요. 피지가 너무 많으면 여드름이 생기지만 우리 피부는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의 피부 지질층이 있어야 수분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지 조절제가 과도하게 피지 분비를 억제하면 구순염과 건조증이 흔하게 나타나요. 여드름약으로 이소트레티노인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입술 주변이 트거나 몸이 간지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죠. 여드름균을 죽이는 항생제는 주로 미노사이클린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제제를 경구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성분명이 사이클린으로 끝나는 종류의 항생제는 앞에 말씀드린 이소트레티노인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가성뇌종양이라고 뇌압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또 자주 말씀드리는 부작용인데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는 위장관 부작용이 심한 편이에요. 캡슐이 식도에 걸리면 식도염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여드름 항생제를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약이 목에 걸리지 않고 위까지 내려가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바르는 약은 비교적 다양한데요. 살리실산, 아젤라산,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도 흔히들 사용하시죠. 먹는 약으로도 있는 레티노이드 계열로는 아다팔렌, 트레티노인이 대표적이에요. 항생제로는 클린다마이신 성분의 크레오신T가 유명하죠. 에리스로마이신이나 클린다마이신을 많이 사용합니다. 트레티노인이나 아다팔렌 성분의 바르는 레티노이드 계열 여드름약은 부작용으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특히 햇빛에 노출시키면 광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건조해지는 등 자극성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바르는 여드름 약들은 공통적으로 피부에 건조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사용하는 기간에 피부 보습을 좀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더더욱 조심해서 약을 바르고 또 복용해야겠어요. 혹시 약사님, 여드름 약물과 스킨케어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스킨케어는 부작용이 없을 것 같긴 해서 한번 여쭤봐요. 여드름성 피부에는 적절한 스킨케어를 함께 사용하시는 게 좋죠. 특히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각질과 피지를 컨트롤해주는 성분을 찾는 게 좋아요. 반대로 성인 여드름에서는 장기적으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제품을 선택하는 걸 추천해요. 그럼 약사님, 동공이 약사 채널에서처럼 성분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먹거나 바르는 약으로 레티노이드 계열 피지 조절제를 쓰고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레티노이드 성분은 피부를 자외선에 예민하게 만들어서 쉽게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약은 되도록이면 저녁에 바르도록 권고를 하고 꼭 선크림을 바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성분이 있을까요? 최근 접한 여드름성 피부 케어 성분에 대한 논문을 기반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이 연구에서는 과도한 유분기와 피지에 징크, 그러니까 아연 성분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각질에는 아하 성분인 글리콜산, 젖산, 그리고 바하 성분인 살리실산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전달해 주시고 싶은 성분 팁이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약 중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피부에 외부 자극을 주는 경우도 흔하죠. 이럴 때 스킨케어로 세라마이드, 판테놀 등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사님, 그럼 식습관은요?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식습관이 있을까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 특히 피부에 안 좋죠.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혈중 IGF-1과 안드로겐 수치 상승과 관련이 있어요. 얘네가 특히 피지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여드름성 피부를 악화시킨다고 이해되고 있어요. 탄산음료, 밀가루, 빵 등 고혈당 지수 음식 대신에 통밀, 콩, 채소와 생선 등 혈당 지수가 낮은 식단으로 교체하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으니까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은 저혈당 지수 식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 식습관은 참 어렵겠네요. 약사님, 항상 궁금했는데 혹시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기만 했는데 동일한 성분을 섭취했을 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르는 비타민C가 있고 먹는 비타민C가 있어서 둘이 같이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있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원료들이 있어요. 우선 히알루론산이랑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유명하죠.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요. 비타민 E, 비타민 C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보조식이요법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특히 일상생활 중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분들이라면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먹는 영양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쏙쏙 되네요.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언제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동공이 약사님과 함께하는 덤가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